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스트링을 다룰 때는 반드시 격단표로 스트링을 이렇게 격단표로 둘러싸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지 말고 그냥 헬로 이렇게 써도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라면 저렇게 써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모든 문자에는 반드시 격단표로 둘러싸겠을까요? 격단표를 둘러싸지 않으면 자바 컴파일러나 런타임 실행 환경의 입장에서는 이게 헬로라는 어떤 문자 열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헬로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행히 헬로라는 이름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헬로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헬로라는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헬로라는 문자를 출력하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자를 그냥 그대로 다루고 싶다면 항상 격단표로 그 문자를 싸줘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프로그램인 헬로 월드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렇게 완전 초보자들이 이제 코딩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완전 무시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가 그냥 안 해도 뭐 프로그램 돌아간다고 해서 그 들여쓰기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사람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되게 많아요. 들여쓰기라는 게 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보면 이렇게 이건 여기 쓰고 뭔가 한 줄 잠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착착착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구조는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지키는 그런 관습 중에 하나이고 프로그램을 훨씬 읽기 쉽게 만들어주고 실수를 적게 예를 들어서 괄호를 내가 열고 괄호를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안 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반드시 하라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다가 또 코드를 수정하고 이러다 보면 들여쓰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여쓰기를 일일이 맞추는 건 좀 지겨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클립스 같은 이런 이제 복잡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IDE를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다 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블록 금방 내가 뭐 하는지 봤죠. 어떤 블록을 선택하고 컨트롤 I 네, 여기 써놨죠. 컨트롤 I 하면 들여쓰기 컨트롤 I 하면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습관적으로 늘 뭐냐면 좀 하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상해지면 그러면 그냥 컨트롤 A에서 통째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A 금방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들여쓰기를 착착착 맞추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내가 괄호를 열어놓고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우스운 실수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코드를 하나, 이클립스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그냥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클래스를 쭉 만들어서 각각의 클래스가 따로따로 메인 함수를 다 가지고 이건 이클립스만이 아니라 자바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C와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한테 딱히 좋은 건 없지만 이렇게 수업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그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변수라는 개념. 변수가 뭐죠? 변수가 뭐지? 변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이것이 수학에 내가 생각할 때 수학의 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변수는 뭔가 변할 수 있는 수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수학에서 x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잊어버리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수학에서 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변수는 뭘까? 변수는 그냥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오케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변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하겠어요? 데이터를 집에다 보관하나? 내 책상에 보관하나?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죠? 컴퓨터 안에서 내가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뭐죠? 램이죠. 램. 기억 장치.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램에 있는 어떤 램의 일정한 크기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써둘 수 있는 장소. 오케이? 그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컴퓨터 램은 이렇게 바이트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메가, 1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각각의 장소는 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장소는 0번지, 두 번째 바이트는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의 램이라는 장치 자체가 뭔가 어떤 바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용량의 기억 장소죠. 그래서 변수라는 건 그냥 이 램상의 어떤 한 자리, 한 공간.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써둘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램에 있는 모든 장소들은 주소를 가지니까 우리가 주소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램의 몇 번지에다가 5를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주소라는 게 숫자니까 헷갈리겠죠. 틀림없이 램의 5568만 974번지에 뭘 써라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그래서 그냥 그 주소, 숫자로 된 주소값 대신에 x, y, num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그냥 메모리 공간 그 자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equal 5다. a라는 변수에서 a equal 5다라는 문장의 의미 equal은 무슨 뜻입니까? a equal 5에서 역시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수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학에서 건너온 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수학에서 a equal 5는 무슨 뜻입니까? a는 5다라는 뜻이죠. 즉 a와 5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와 5가 같다는 어떤 사실의 표현입니다.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a equal 5는 그것과 전혀 다른 뜻이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equal은 A와 O가 같다는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뭘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A는 변수고 변수는 그냥 장소라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죠. 그 장소에 O를 써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죠. A와 O가 같다라는 건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익스프레션이지만 A에다가 O를 써라라는 건 명령입니다. 그 두 개를 여러분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쪽과 이쪽이 같다 이런 뜻이라면 이렇게 써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A와 B가 같으면 B와 A가 같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그게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얘는 아주 무의미한 문장이 됩니다. 썸의 값을 어디다 써라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다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등장하는 equal의 오른쪽에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의 변수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하나의 변수가 나와야 되고 이 오른쪽에는 어떤 값이니까 여기는 어떤 수식이든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왼쪽은 어떤 값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의미하니까 반드시 하나의 변수가 나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변수가 뭐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스코프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스코프라는 어떤 범위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어떤 변수가 하나
내가 변수를 선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t another num equal to 이렇게 어떤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면, 오케이, 이 얘기 사소하지만 하나 딱 건너뛰었는데,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쓰고 싶으면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 변수의 이름과 이런 식으로 이 변수의 이름은 num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변수의 타입을 내가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의 이름과 타입을 이런 표현으로 지정해 주는 일을 보통 우리가 변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의와 선언이 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 건 어차피 좀 복잡한 얘기고 우리는 그냥 변수를 선언한다 혹은 변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변수의 이름과 그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왜 타입을 굳이 지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학에서라면 x라는 변수가 정수인지 실수인지를 미리 정해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변수를 쓸 때 반드시 그 변수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이런 걸 미리 정해두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게 강제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오케이. 사실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C나 자바보다 더 이렇게 고수준의 언어들, 더 최신의 언어들은 이런 타입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언어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C, 자바, C++ 같은 이런 좀 범용 언어, 그러니까 특정한 한정된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다 쓰는 이런 언어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타입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타입마다 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보통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더블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혹은 그보다 더 크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타입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이 변수를 위해서 메모리에 몇 바이트를 도대체 이 변수에게 할당을 해야 할지를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에 4바이트를 할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8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럼 뭐 어떻게든 그때 뭔가 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스트롱 타이핑의 원칙이다 이렇게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를 먼저 지정을 하고 사용하라는 원칙이 여전히 아직까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하려고 얘기했던 모든 변수는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변수를 어딘가 하나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 변수를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변수의 스코프 룰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변수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 중괄호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상에 어딘가 변수가 하나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 중괄호 요에서는 요거죠. 그러면 이 변수는 오로지 요 사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 사이에서만 모이고 저 사이에서만 실제로 존재하고 따라서 저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범위 바깥에서는 여기에서는 third num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할 수 없죠. 거기에 데이터를 쓸 수도 없고 거기 저장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얘를 둘러싼 가장 안쪽 중괄호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는 하필이면 어떤 하나의 메서드,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바에서는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메서드나 함수나 그게 뜻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another num이라는 변수는 이 메서드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저 안에서만 보이고 이 바깥에서는 저 변수는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떤 클래스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둘러싼 가장 안쪽 중간은 이겁니다. 어떤 클래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이 클래스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클래스 바깥에 있는 변수. 클래스 바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케이? 자바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 바깥,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 그런 건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일반적으로 C 언어라면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 이런 변수를 전역 변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자바에서는 사실 전역 변수나 이런 개념은 좀 자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변수는 자신을 둘러싼 가장 안쪽 중괄호 그 안에서만 그 변수예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그럼 요 중괄호 안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중괄호 바깥으로 못 빠져나간다는 거지. 안쪽으로는 얼마든지 깊숙이 들어가서도 다 사용이 된다. 이것이 변수의 스코프와 관련된 기축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 코드는 이렇게 만약에 그 이제 변수의 스코프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한 그 코드의 목적은 실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system.out.println이고 이것은 아까 printf 문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num 더하기 another nu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3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왜 그렇죠? num이 지금 num이 2고 another num이 1이니까 두 개를 합쳐서 3이 출력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을 실행하면 이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여기 보면 벽다운표 넘 어쩌고 더하기 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 해보지 뭐. 이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아주 간단한 팩트를 그러니까 지금 방금 간 이 코드들은 자바 언어 전체 문법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나 이런 게 사실은 별 필요 없고 그냥 요거는 반드시 그냥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짚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얘와 얘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지금 뭔가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더했는데 넘도 지금 정수고 언어도 넘도 정수예요. 정수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정수 더하기입니다. 1 더하기 2에서 3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건 지금 더했는데 뒤쪽에 있는 넘은 숫자지만 앞쪽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겹다운표로 둘러싸인 건 뭐라고요? 스트링이죠. 그래서 지금 스트링에다가 숫자를 더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더하기와 이 더하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연히 똑같이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덧셈 연산자는 자기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둘 중에 하나라도 문자예요. 둘 다 숫자이면 그냥 숫자 더하기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면 그러면 이것은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반대쪽도 문자로 해석을 해서 두 개의 문자열을 그냥 붙이는 두 문자열을 합치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num이 string이니까 이 num의 값은 지금 2죠. 그래서 이걸 2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2라는 string으로 먼저 변환을 한 다음에 이 string과 이 string을 그냥 합치는 거죠. 그래서 num 세미콜론 한 칸 띄우고 2라는 새로운 string이 만들어져서 출력이 된 것입니다. 오케이? 자바에서 덧셈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다 숫자면 숫자 덧셈이지만 피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스트링이면 스트링을 합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한 두 개 코드를 두세 개밖에 안 봤지만 역시 프로그램이라는 건 일단 입력을 받을 수 있어야죠. 입력을 받아야 제맛이지. 프로그램이 입력을 안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서 입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해보죠. 대체로 그러니까 자바 언어는 입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방법을 제공해요. 사용자에게.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오히려 헷갈려요. 입력을 받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기억하기 어렵고, 오케이? 보통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운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냥 스캔F 이걸로 거의 단학기 퉁칠 텐데 그렇지 않나? 거의 그런데 자바에서는 사실 입력을 받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양한 걸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여간 자바에서 뭔가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어떤 텍스트 데이터 입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만 다 기억하면 되는데 그게 스캐너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최근의 방식이고 가장 장점이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일단 순수하게 맨 초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바 프로그램에서 뭔가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스캐너를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내 프로그램이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스캐너라는 걸 만들면 되고 이클립스 세팅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스캐너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 이거는 스캐너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캐너 쓰고 이 스캐너의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름을 키보드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뭐 내 마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정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다음에 new scanner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읽을 건데 키보드는 system.in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스캐너를 만들어. 그리고 스캐너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건 여러분이 외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아니면 이런 소스 코드를 항상 근처에 두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살짝 컨닝을 할 수 있게 그런 상태로 놔두고 필요할 때 저 한 문장을 살짝 카피해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일단 여기서 이런 것들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이런 건 한참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입력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스캐너 이름 정하고 equal new scanner 괄호 열고 system.in 이렇게 치면 된다. 이렇게 외워졌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클립스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지금 내가 자꾸 아까 위에 뭘 지웠죠. 지금 이 에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더니 여기 지금 에러가 났죠. 이클립스가 좋은 점이 이클립스가 비주얼 스튜디오 적어도 2010 이전 버전보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얘가 백그라운드로 항상 컴파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먼저 코딩하고 그다음에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봐야 뭐 에러가 있는지 컴파일을 해봐야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이클립스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항상 뒤에서 컴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인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여기 빨간 X표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하다가 이쪽에 빨간 X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뭔가 문법적으로 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거기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면 그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설명도 해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이런 이클립스 같은 아이디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메시지를 한 번쯤은 여기 읽어보는 정도의 정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오로지 저게 그냥 영어 이해하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여기 읽어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여기 보면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to typ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캐너라는 게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여러분이 C 프로그램 할 때 맨 첫 줄에 C 프로그램 다 까먹어도 C 프로그래밍 할 때 첫 줄에 뭐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기억하죠? 첫 줄에 뭐 써야 돼요? include stdio.h 이거 보통 배기문 팩 저거 없이 돌아가는 C 프로그램 거의 없죠. 저 include 문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프린트하고 스캔하고 이런 걸 쓰려면 그런 거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내 프로그램에 include 해야지 내가 그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캐너라는 게 내가 짜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스캐너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내가 include 해야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C의 include에 해당하는 기능이 자바에서는 include라고 하지 않고 impor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맨 윗부분에 이제 클래스 바깥에
여기에 import 뭐시기 import 뭐 stdio.h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뭐 써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도대체 내가 뭘 import 해야 되는가? 뭘 import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초보자가 일일이 기억하고 있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C처럼 stdio.h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만 자바에서 막 이렇게 스캐너를 쓰려면 내가 뭘 인풋 해야 되는지 알기 어렵죠. 오케이?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source 밑에 가보면 Eclipse의 source 밑에 가보면 여기 organize impor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냥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인클루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이 기능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짜는 코드에서는 99.9%는 소스 밑에 organize import로 include 하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늘 내가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도가 사실 좀 너무 느렸죠. 그냥 첫 시간이라 그런 거니까 뭐야 저런 것까지 얘기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고 첫 시간이니까 이제 내가 짠 이 계획의 유일한 약점이 이거죠. 1시간짜리 수업. 1시간짜리 수업보다 더구나 첫 시간이어서 과연 숙제를 낼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되게 고민이거든요. 뭐 해결 방법도 없고 뭐 어쩌겠어 그냥 밀어붙여 보기로. 더구나 다음 주는 통째로 공휴일이죠. 여기 더워. 오늘 없나? 그래서 아마 더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설사 내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슬라이드를 여러분이 좀 꼼꼼히 훑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구나 다음 주 한 주가 통째로 비는데 그 되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석 연휴라고 막 놀자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기다라는 게 잊어먹지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챕터 1의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숙제는 그대로 나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 예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이게 연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연휴도 끼었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여러분 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네가 그럴 처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의 슬라이드는 강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 9문제를 내놨습니다. 저게 과제이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다른 소스 코드를 타이핑해서 제출하는 게 오늘 한 대까지가 아니라 이 전체입니다. 안 한 것까지. 다양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슬라이드 전체입니다. 슬라이드 전체 소스 코드를 타이핑해서 제출하고 뒤에 나온 문제를 풀어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이 문제들은 각각을 assign 1, assign 2, assign 3 클래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따로 설명 없더라도 내가 클래스 이름을 보면 이게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인지를 알 수 있게 assign 1, assign 2, assign 3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배려한 나머지 파일들은 뭐 나한테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라는 건 이렇게 소스 디렉토리 밑에 확장자가 .java 파일들, 확장자가 .java인 파일들만 이게 소스 코드 파일입니다. 쟤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assign 1.java, assign 2.java 이렇게 해서 assign 2.java까지 그 텍스트 파일만 간단하게 집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야 됩니다. 제가 쓰는 메일 주소가 몇 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뭐 공식 메일 주소가 있고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막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내면 내가 안 봅니다. 요 메일 주소로 들어오지 않는 메일은 내가 다 그냥 들어오는 적절 휴지통을 다 보내버릴 거니까 반드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야 조교가 여러분 메일을 받아서 그걸 분류도 하고 그래야 이제 내 손에 잘 넘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꼭 보면 엉뚱한 메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여기 적힌 메일 주소로 보내고 나머지는 제출 기한 아까 얘기했죠. 항상 다음 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겠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숙제를 하지 말고 상원 양식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숙제를 해요. 공부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을,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그러면 뭐 IQ 자체가 한 5쯤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하라는 거고, 그렇지만 반드시 코딩 자체는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팀이 모여서 같이 풀었기 때문에 코드가 완벽하게 똑같다 이런 논리는 나중에 통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문제 같이 풀고 방법을 토론하는 것까지는 같이 해도 되지만 직접 타이핑하고 이런 건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가 타이핑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내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이 알겠죠? 질문. 이 일장을 하는 동안에 나가는 이 과제들과 그리고 시험 이거의 비중을 내가 최대한 높일 생각입니다. 전체 내가 원래 강의 계획에서는 뭐 이렇게 강의 계획 짜는 게 좀 다 상관없고 최소한 한 전체 성적 평가에서 한 30% 이상 차지하도록 일장에서 매시간 나가는 과제랑 그다음에 테스트 나중에 테스트 비중을 잘 높일 거니까 좀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오케이, 마치죠. 고맙습니다. 예. 타이핑하는 문제는 한글